전 세계 증시가 모처럼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예상을 웃돌았는데도 뜻밖의 호조를 보인 배경 알아봅니다. 이지호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장 내내 빨간불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2%대, 코스닥 4%대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카카오지가 오늘 시원하게 빨간불 켜졌는데요. 카카오는 8%, 게임지와 페이, 뱅크는 각각 9%, 4%, 5%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CPI가 예상을 웃돌았는데 증시가 오히려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은 장이었는데 네. 뭐 이유를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예. 주거비 하락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지 않았냐는 공감대와 또 영국의 감세한 추가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부담스러웠던 이슈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펀더멘탈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경계감 늦추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반등했지만 국채금리 여전히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나타내며 특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4.4%로 높은 레벨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내달 연준이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10월 CPI가 만약 쇼크를 기록할 경우 연말 기준금리를 4.5% 이상 수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물가와 연준의 기조, 또 영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보수적인 포지션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어제 이제 CPI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만 영국 감세 철회 이슈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영국 총리죠. 리즈 트러스트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한 데 이어서 내년 법인세 인상 계획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112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영국발 금융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간만에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좀 올라주니까 반갑긴 한 게 사실인데 사실 뭐 국내 증권가 전망도 살펴봤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라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월가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모처럼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 월가에서는 좀 불안한 랠리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좀 급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판이 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장중 저점 대비 반등폭이 S&P 500은 역대 5번째, 나스닥은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블랙록의 링라이더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내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미친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 이 정도로 크면 또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반대로 또 뜻밖의 이유로 또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은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았는데도 증시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좀 3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S&P 500이 3,517을 밑돌았을 때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매도세가 도를 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어제 펩시에 이어서 도미노피자, 델타항공, 월그린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쇼커버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쇼커버링이란 공매도 투자자들이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증시가 급반등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매트 밀러 타박 수석시장 전략가는 CPI 발표 직후 주가 폭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하락세가 크지 않자 공매도 세력이 패닉에 빠져서 매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끝으로 강력한 9월 CPI를 보고 오히려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 3가지 이유 중에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정말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시각에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월가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미셸 메이어 마스터카드 이코노믹스 인스티튜트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수록 연준이 물가 안정에 전념하겠다는 단호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는 더 높은 금리와 경제 냉각을 뜻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날 9월 CPI가 나온 뒤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11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는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높았습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근본적으로는 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주거비나 임금 수준도 여전히 좀 높고요. 특히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감산 결정을 내리면서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일까요? 지금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슈가 또다시 지금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네. 지금 공매도 금지 뭐 필요하면 예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증권은 금지 시점에 대차장고 비중이 높고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을 오히려 매수해서 쇼커버 초반 한 달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에선 LG 이노텍과 OCI 등이, 코스닥에선 에코프로 BM과 LNF 등이 유망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유독 좀 강세를 보였죠. 배경이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나스닥 훈풍으로 기술주의 투심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상장을 철회하면서 더 크게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이제 상장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거라면 네. 앞으로 이제 상장을 철회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상장 이슈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은 우마무스메를 통해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역량에서 약점이 드러났고 이번 철회가 앞으로도 아예 안 하겠다는 건지 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의 신작 아키 에이지워에 기대를 걸어보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주가가 좋았지만 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이 네. 위메이드 맥스 여기는 이제 상한가를 갔던데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 P2E 게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게임사인데요.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장이 P2E 게임에 대해서 저도 허용해주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오늘 투심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증시에서 어떤 일정들 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국내 증시에서는 SBB테크와 탑머티리얼이 월요일과 화요일 차례로 상장을 합니다. 또 실적 발표도 본격화되는데 이 화요일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등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예상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기 뚜렷한 고성장 전망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지난해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8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코프로 BM 역시 영업이익 약 2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연저점을 찍는 동안에도 이 종목들 나홀로 독주하는 모습 보여줬죠. 시장을 이기는 건 실적이라는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일에는 현대차그룹이 5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산돌과 저스템 등의 공모 청약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작을 이기는 건 실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앞으로의 증시에 대한 전망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브리그 마카담의 창립 멤버인 그렉 스웬소는 지금 랠리에 흥분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면서 더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변동성에 대비할 것을 경고를 했고요.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체인스 CEO는 심각한 침체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 시장은 지금보다 20에서 30%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죠. 일정을 보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월가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오시죠. So you do want to have equity exposure,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be focused on high quality companies with visible earnings growth. Growth, value, that's not really the factor today. It's about companies that have visible earnings growth and that are high quality companies with healthy balance sheets, good return on equity, etc. 네, 종합을 해보자면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큰 데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건데요.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 조정폭을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당장 미국에서는 14일에 모간 스탠리를 필두로 JP 모간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고요. 9월 소매 판매와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의 경제 지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정 맞춰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지호,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수출 둔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한파로 고용까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10여 년간 한국의 주력 업종은 바뀌지 않아 반도체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부터 곧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부터 넉 달째 한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10월엔 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20.6% 줄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체 수출도 20.2%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한파는 생산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8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생산이 14%나 줄고 재고가 4% 늘면서 광공업과 제조업 생산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생산 부진 여파는 그나마 선방하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고용은 산업 경기에 후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호조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9월 고용 동향은 취업자 증가는 유지되었으나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향후 고용은 금리나 물가 등 지금 그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쇼크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넉 달째 수출 약화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계속 달이 갈수록 수출 그 둔화폭들이 지금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발 경제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안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휘청이는 주력 산업들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반도체발 위기가 찾아오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원인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보죠. 지금 몇 달째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유가 때문이다, 환율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중국이 우리를 좀 손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액이 늘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됐던 거 그거는 맞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예,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달이 몇 달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반도체를 빼고 나서 보면 더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던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제품을 커트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우리 전체 수출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가 수출 경기가 망가지면 전체 수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우려.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침체, 중국 경제가 나쁘거나 아니면 내년에 세계 경제 침체가 와서 수출 경기가 안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중국 수출이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 수출 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아닌가 뭐 예.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수출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특히 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거의 1등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 내외, 40%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에서 반도체 우리 제품을 안 사주면 사실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보면 주로 이제 IT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중국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가 점점 다운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제1의 수출 시장이.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일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웠는데 예. 그걸 넘어서 이 반도체 산업 경기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어떤 문제가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중국의 어떤 고의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 이슈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당대회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중국의 이제 당대회 이후에 어떤 코로나 봉쇄 정책 같은 게 좀 달라지진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올해 2분기 때 이제 상하이라든가 도시 봉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예. 못 다니게. 뭐 그게 또 1년 효과도 있었고, 근데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게 잠잠하겠지만 지금은 예. 또 연말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확 늘 수 있고, 그럼 또 분명히 도시 봉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중국이 그런 식으로 봉쇄를 해버리면 아예 그냥 뭐 몇 달 동안 봉쇄했다가 그냥 쫙 풀었는데 아무런 뭐 부작용 없이 쭉 괜찮으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더 우리 기업들한테 안 좋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인대를 끝나면은 이제 그런 쪽에 좀 방역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섣불리 예상이 좀 어렵고 또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 사회 구조가 사실 이런 서방 세계나 자본주의 쪽에서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약간의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회라 예. 우리가 그걸 섣불리 예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는 이런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경상 수지 적자 상황에 대해서 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 수차례 위기에서 겪어봤지만 정부는 항상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신뢰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미중 네. 관계는 더 악화일로로 가는 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중국도 수출이 안 되는 거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됐던 거고 예. 그게 결국 이제 경상 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건데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뭐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무역 수지 적자는 좀 갈 수 있는데 경상 수지는 아마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예. 이제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잖아요. 근데 푸틴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갑자기 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든가 가능성 적지만 무슨 황무지 같은 데 핵을 쏜다든가 시험 삼아 예.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또 폭등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자 문제는 해소될 겁니다. 예. 그게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정도까지의 어떤 적자는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좀 불안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과 고용에도 좀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앞서서 추경화 부총리도 지금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복합위기라는 거는 뭐 2개 이상의 위기가 중첩이 된다는 건데 네.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아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출하고 내수가 동반 침체된다는 그러니까 수출 경기는 내려가는 건 뚜렷합니다. 최근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고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나쁘면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없을 거고 분명히 수출 경기는 뚜렷하게 아마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음 달이나 이번 달 수출 통계가 아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증가율 자체가. 예. 그게 이제 내수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내수 쪽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이제 내수가 만약에 어렵다면 사실 우리 내수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수출 쪽으로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주로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 내수가 침체된다면 수출 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그동안 진행됐었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다운시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소비가 투자가 위축이 안 되는. 예.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심각하면 뭐 가계 쪽에서는 취약차주, 기업 쪽에서는 한계 기업 이런 게 도산이 만연화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복합 불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발 침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복합 위기의 원인은 뭐 반도체 산업 침체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좀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네. 물론 현재 국회 법안이 좀 계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예. 여당이랑 야당이랑 의견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좀 관계없이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좀 실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TSMC가 삼성전자를 제쳤죠. 예. 아주 좀 뭐 파운드리 쪽에 강점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TSMC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보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정 비용도 지원하고 대만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TSMC를 키우는데 예.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대만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거는 이제 부자 감세, 그러니까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잘 나가는 기업만 도와주는 법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반도체 수요 자체가 좀 위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TSMC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관련된 어떤 지원법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좀 이렇게 위태로울 때 뭐 다른 산업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들이 있다면 좋지 네.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체질 개선의 어떤 방안이랄까요? 어떤 걸 좀 이건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부터 나온 거라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9%. 그리고 12대 품목 중에 비중이 1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자동차인 조선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그런 첨단 산업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중화학공업인데 이게 사실 이제 신흥국들,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마켓 쉐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격차가 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좀 예외적이고 그럼 그런 중화공업들을 살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 그 각 산업 내에 좀 고부가 가치 고기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부가 저쪽은 저기술 쪽은 신흥국 쪽으로 넘기고 예. 그래서 좀 자원의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 근데 이거는 말은 좀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고통이 따릅니다. 관련된 작은 기업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고용 조정도 일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고용이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근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업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와 그다음 의회에서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빨리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가 적용되고 이편한 세상만의 특화 설계와 브랜드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빵집과 카페의 입점 규제가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프랜차이즈 빵집은 일반 빵집 근처에 문을 열 수 없지만 카페는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카페에서도 빵을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대전 만년동에 위치한 먹자골목. 여기는 정부청사나 방송국 등 사무공간과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가 우수한 상권으로 꼽힙니다. 자영업자 한모 씨는 3년 전 이곳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내려 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근처에 작은 베이커리가 있을 경우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곳에 점포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근무지가 당시 거주지에서 멀어지면서 이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는 매장은 그냥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가정들 계열들만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이쪽은 오피스가 돼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50에서 80 이상은 일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문제는 프랜차이즈 빵집만 새 점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이 상권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을 통해 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1위 커피 전문점이 판매하는 베이커리 매출이 빵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의 전체 매출을 압도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형평이 맞지 않는 데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침범을 하면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됐는데 중소기업 업종에 묶여 있는 대기업은 진출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은 진출을 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작은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더 무게를 실겠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제빵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은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13년도에 규제를 시작할 때는 빵을 판매하는 유통처들이 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편의점이나 개인 카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빵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만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동네 빵집의 경쟁력이 강화될 건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네 빵집의 경쟁력을 살렸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제빵 산업 경쟁력만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OSP가 국내 펫푸드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상장했습니다. 얼어붙은 IPO 시장 상황에서도 공모가 대비 20%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OSP는 이번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13개국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OSP는 반려동물 사료를 유기농으로 만듭니다. 유기농 제품임을 인정받으려면 원재료와 공장 환경, 유통을 아울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해당 인증을 얻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OSP의 투자 포인트로 세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펫푸드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2015년 이후 국내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연평균 12.5% 성장 중인 데다 OSP는 펫푸드 ODM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노린다는 점이 꼽힙니다. 기존에는 ODM 사업 중심으로 풀무원, 사조동원 등이 주요 고객사였지만 피부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달 출시된 기능성 사료는 관절염이나 피부병, 체중 조절이 고민인 반려동물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삶 전체를 살피겠다는 목표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펫푸드를 넘어 펫 헬스케어나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 반려동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다양한 펫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미용이나 그다음에 숙박, 장례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헬스케어까지 해서 반려동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하게 반려동물 전문 기업으로 이제 도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장으로 마련된 자금은 공장 신축이나 인수 등의 활용, 2024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3배로 늘려 몸집 키우기에 나섭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 동남아, 중국, 미국 등 13개국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OSP의 공모가는 8,400원, 시초가보다 7.37% 하락한 10,050원의 거래를 마쳤지만 최근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최근 증시 부진 속에서도 자금이 몰리는 펀드가 있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해외 특별 자산 펀드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했는데 코스피가 하락한 최근 한 달 동안 이 펀드의 수익률은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현재 해외 투자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277조 9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8%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원유와 천연자원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특별자산 펀드는 최근 한 달간 12% 넘게 오르며 같은 기간 8.4% 하락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에너지 대란이 심화되면서 원유 펀드의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간 미래에셋자산운용 원유 선물 펀드에는 130억 원이 순유입됐고 삼성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에는 115억 원, 7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유나 금 같은 특별자산으로의 대체 투자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유럽의 에너지 대란과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과 맞물려 향후 원유 펀드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관, 에너지 저장 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며 일반 펀드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이 계속된다면 실물 자산 역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지난 3월 연고점 대비 31% 내린 8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금 가격은 18% 하락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반값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5,500원 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는데 대신 시간당 4에서 5분에 달하는 광고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에게 최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광고는 없다던 넷플릭스가 시장이 정체되며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지지만 한편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수급한 콘텐츠 중에는 라이선스 문제로 넷플릭스가 광고를 붙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광고형 가입자는 전체 콘텐츠의 5에서 10%를 볼 수 없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1위 사업자의 결정으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다른 OTT들도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면 그간 네이버, 카카오 중심이던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도 넷플릭스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